자, 부동산 시장은 항상 우리가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서울에다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서울에.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 이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 이거를 보면은 해답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한번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 이거를 한번 정의를 보면요. 주택 보급률은 주택 공급의 상태를 표시하는 척도다. 주택 보급률 몇 프로가 되느냐. 그리고 자가 보유율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 자기가 주택을 뭐 월세를 사든 전세를 살든 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게 자가 보유율입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주택 보급률이 높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면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 벌써 5, 6년 전,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주택 보급률이 너무 높대요, 이제. 그래서 집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죠. 예, 물론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주택 보급률이요. 103.3%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0% 넘었네. 그러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서울 평균이요. 96.3%, 경기 평균이 99.5%, 인천 100%.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강남구, 용산구, 서울 평균이 96.3%라고 했잖아요. 강남구, 용산구,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주택보급률이 더 높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주택보급률이 높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주택보급률은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얘기 드렸지만은 주택보급률의 의미는 그냥 집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 정도지. 이것이 뭐 이게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결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그 주택 보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계속 그 지역에 몰려와 살고 싶어. 그쪽에. 그렇게 되면은 주택 보급률이 높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택 보급률이 낮다. 낮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길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주택 보급률이 높은 곳들은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3.5%, 103%가 넘었다. 100%가 넘었다.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OECD 국가들, 우리나라도 OECD 국가잖아요. 평균 주택 보급률 115%입니다. 야, 100% 훨씬 넘었네. 그러면 이제 집 살 사람 없잖아. 115%나 되니까. 그렇다고 그 부동산들이 미국의 부동산이나 영국의 부동산이나 이런 데 부동산, 호주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요가 공급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은요.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 반대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요. 한마디로 주택 공급할 필요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다가 공급을 많이 해줘봐야 수요가 없잖아요. 여기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렇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뭘 해야 된다고요? 공급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해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일단 넘어요. OECD 평균은 115%, 한참 떨어집니다. 이 115%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보급률이 100%가 넘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게 빈집, 우리가 공가라고 하는데 빈집이나 낡은 주택,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못하는 아니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까지 다 주택 보급률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높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택 보급률이 아직도 우리가 주택 공급이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가 보유를 한번 보자고요. 자가 보유는 뭐예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자가 보유율 우리나라 많이 올랐습니다. 58% 했던 게 전국 평균 58% 했던 게 61%.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면서 같이 자가 보유율도 올라간 거겠죠? 그런데 수도권 54.2%, 광역시 63%,
도지역 70.3%. 이거 뭐예요?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작고요. 광역시나 도지역은 전국 평균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전국 평균을 넘어갔다는 게 공급이 상당히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많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평균 자가 보유율이 평균적으로 66에서 67%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최고로 높은 게 70%까지 간다고 합니다. 최고. 이건 특정 지역이, 특정 국가지만요. 물론 저 대만 같은 나라는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대만 같은 나라는 좀 특별한 경우고 선진국 자가 보유율은 70%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아직까지 전국 평균은 61%, 선진국들은 66%,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집이 이 자가 보유를 넓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진국 자가 보유율 평균이 이 마지노선이 70%니까 죽었다 깨도 30%는 뭐예요? 이게 무주택자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그래서 모든 국가가 항상 국가가 이 부동산 정책을 필 때 이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공급한다는 그런 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선진국가일지라도 항상 30%는 무주택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넓혀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6%대인데요. 예, 6%대인데 지금 상당히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넓혀가는 거 맞아. 이 도심에서도 임대아파트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방법.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 어디다 임대아파트 짓겠습니까? 낡은 빌라, 낡은 다세대 연립주택을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하는데 낡은 빌라를 부숴서 거기다가 낡은 빌라를 조금 바꿔서 거기다 공공임대주택 짓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 삶의 질을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지역에 공공임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용적률 많이 풀어서 높게 줘라.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거기에서 임대아파트 지으면 됩니다. 아주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현 정부에서는 강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자, 자가 보유를 한 선진국의 노력 이건 뭐냐면요. 자가 보유율이 올라가야지 자꾸 떨어지게 되면요. 이게 뭐예요? 중산층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중산층 비율이. 중산층 비율이 낮아지면은 이 사회가 온전하게 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 세력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중산층 비율을 넓혀야 또 정부의 협조도 잘 하고 자기 집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찬성도 많이 하고 이런 세력들이 중산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을 넓혀가는 그런 정책을 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가 보유를 높여가는 그런 정책을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 대출 한도라든지 모기지, 이자, 감면 등을 통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산층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죠. 미국같이 정말 똑똑한 그 박사들이 줄비한 나라에서 대출을 막 100% 이렇게 80%, 100%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실 위험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거보다는요. 그런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금융위기가 터졌어도 지금도 최소한 대출을 70% 이상 해주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주택보급률, 선진국 주택보급률은 115%고요. 평균. 우리나라는 103%니까 주택이 지금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되 선호도가 높고 사람들이 뭔가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다 주택을 공급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했다가는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도 단순한 논리죠. 자, 자가 보유를 한번 보시죠. 선진국 평균 66%고요. 우리나라는 61.1%.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서울 평균 자가 보유를 보시자고. 서울 평균
48.3%예요. 48.3%.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8.3%고요. 그러니까 48%야. 그다음에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예요? 52%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서울은 상당수의 이 자가 보유의 잠재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주택도 보급률도 아직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저런 걸 우리가 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알 수 있거든요. 자, 서울을 보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이 집값은요. 이게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집값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 많이. 규제 다 풀어서. 그러면 서울 집값 반드시 잡힙니다. 자, 오늘의 명언 이거 한번 보시죠. 마거릿 대처 여사, 대처 수상이죠. 전 영국 수상. 어떠한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아주 명언을 얘기했죠. 어떠한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강력한 이런 정부가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규제 정책으로 수요를 누르고 가격 상승을 막는 거는 결국은 일시적일 뿐이지 결국 시장의 흐름을 결국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자, 이것을 한번 좀 되새겨 보시고요. 올바른 부동산의 방향,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